이제 취득세로 들어가 보죠. 자, 취득세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몇 문제 나와요? 기본 세 문제예요. 자, 세 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는 뭐 네 문제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 예.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세 문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일단 과세대상부터 살펴보죠. 자, 과세대상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웠다? 부선항에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에서 광어에 먹고 오자. 예. 특히 권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취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는 권리는 광어권, 어업권, 회원권뿐입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뭐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대신 취득세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는 것은 광어에밖에 없고 어업권 안에 뭐 포함해서 양식업권 포함해서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때 사실상 취득이었을 때, 즉 원시나 승계 취득이었을 때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승계 취득은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다 과세가 됩니다. 그죠? 근데 원시 취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동산은 원시 취득일 때 과세된다 안 된다? 과세됩니다. 부동산은. 그러니까 부동산은 원시든 승계든 전부 다 과세예요. 아셨나요? 문제는 얘들이 문제죠.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에 대해서는 제조, 조립, 건조라고 나왔다. 그러면은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상품이다. 수출 상품이다 보니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시점에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한번 봐주겠다. 그래서 무슨 취득일 때만? 승계 취득일 때만.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참고로 광업권이나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은 원시 취득에 대해서요. 원시 취득에 대해서 원시 취득을 출원이라 그래요. 근데 이때 취득세가 면제가 돼요. 취득세가 면제가 되니까 취득세를 낼 수가 없어요. 얘들도. 그러다 보니 등록을 하려면 무슨 세금을 내고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승계 취득일 때는 무슨 세금을 내고? 취득세를 내고. 원시 취득일 때는 취득세를 낼 수가 없어요. 면제 대상이라서. 그러다 보니 등록을 하고 싶으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 가면은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이 한 번 더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에서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에 따른 취득, 외국인 소유의 차량 등을 연부로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했을 때,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했을 때, 이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취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뭘 내고 등기를 한다? 등록면허세를.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이 문장이 시험지에 나오는 거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자, 간주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간주취득은 총 4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죠?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줄여서 증축. 증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개수,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가 있는데, 자,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과세된다, 안 된다? 과세되죠? 그리고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등기부에 표시한다, 안 한다? 표시하죠? 증축을 하게 되면 무슨 등기해야 돼요?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세율? 표준세율. 이때 표준세율은 무슨 취득으로 봐서? 원시 취득으로 봐서 몇 프로? 2.8%를 적용한다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개수인 경우 면적이 증가했느냐 안 했느냐를 줄 건데 면적이 증가했으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내죠? 근데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으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고요. 상관없다고요. 면적이 증가를 하든 안 하든. 왜? 뭐는 늘어날 거니까? 가액은 늘어날 거니까. 가액은. 그러니까 가액을 볼 건지 면적을 볼 건지를 구분 잘 해주시라고요.
면적이 증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뭐는 늘어난다? 가액은 늘어나니까 취득세는 내야 돼요. 단지 면적이 늘어났으면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죠. 변경 등기를 해야 되니까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고, 이때 표준세율은 역시 무슨 취득으로 봐서?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를 내야 된다고요. 근데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으면 등기부에 표시할 일이 없다. 그래서 무슨 세율? 기준세율을 적용해서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목을 변경하거나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는 면적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가액을 주는 거예요. 가액을. 자, 지목 변경 같은 경우는 땅의 면적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용도만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가액을 주는데, 가액이 증가했으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근데 가액이 증가하지 않았으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고요. 이때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개수는 뭘 주지만, 면적을 주지만,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은 뭘 줘요? 가액을 준다라는 이야기죠. 가액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액이 증가했을 때만 취득세를 내고,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내는 거죠.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그리고 등기부에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땅값 늘었다고 해서 등기부에 표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세율? 기준세율이고, 가액이 감소하면 어차피 세금 없으니까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대요. 그때 설립 시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다. 납세무 있다 없다? 없어요. 대신 설립 후에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납세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설립 후에 과점주주가 됐을 때 이전 최고 지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납세무는 없는 거고, 증가했으면 납세무는 있는 거고. 아셨죠? 이건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과점주주에 대해서 납세무가 과세가 된다면 그때는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기준세율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자체가 등기부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무슨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증가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증가한 금액으로. 대신 거기에 면적이 늘어났으면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 되니까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지만 면적 증가가 없으면 그때는 무슨 세율로 간다? 기준세율로 가고, 과점주주는 별도로 보시고요. 자, 그때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올해 시험지에서 과점주주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취득세는. 과점주주는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과점주주라는 것은 지분율 합계 얼마를 초과했을 때요? 50%를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50을 초과한 자를 과점주주라고 하죠. 그때 설립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되면. 대신 최초라고 나오면 과세 돼요 안 돼요? 되죠? 얼마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모든 지분에 대해서. 그래서 최초라는 문장이 나오면 모두 뭐 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 되고, 만약에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또는 과점주주였으나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앞서서 한번 과점주주였던 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면 무조건 이전 뭐하고 비교해라? 최고 지분하고 비교해라. 최고 지분하고 비교해서 증가한 분이 있으면 과세되죠? 얼마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만. 근데 이전 최고 지분보다 증가하지 않았으면 과세하지는 않죠. 아셨죠?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거래를 했는데 지분 변동이 없대요. 총 지분 변동이 없대요. 전체 지분 변동이. 그러니까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는 거래가 돼요. 근데 전체 지분에서는 변화가 없다. 납세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점주주가 됐을 때 납세무가 있는 경우는 언제? 최초하고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 이전 최고 지분보다 뭐 했을 때만? 증가했을 때만.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게 설립이라는 단어하고 최초라는 단어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자, 그래서 자, 요 표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설립 때 40%를 취득을 해서 40%였던 자가 20%를 더 사서 60%가 됐다가 10%를 더 사서 70%가 됐다가 20%를 팔아서 다시 50%가 됐다가 이러한 식으로 쭉 진행을 했다면, 자,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부터 확인하자? 과점 주주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라. 아셨나요? 그래서 봤더니 과점 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과점 주주다 아니다. 과점 주주다. 과점 주주다 아니다. 과점 주주다. 과점 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과점 주주다 아니다. 과점 주주고 과점 주주고.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 과점 주주 되는 시점이 설립 시점이에요? 아니죠? 예, 요때죠. 설립 후죠? 예, 그것도 이때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으니까 비록 20%를 샀어도 얼마에 대해서? 60%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60%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고 60% 전체에 대해서 납세물을 진다. 이후에 다시 과점 주주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증가물에 대해서만. 자, 그래서 70%가 된 것 이전에 최고 지분은 60입니다. 60보다 증가한 게 있죠. 그러니까 얼마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65%가 됐습니다. 65% 이전에 최고 지분은 70%니까 70%보다 증가한 게 없으면 납세물은 없다고요. 그 다음에 85%가 됐답니다. 85% 이전의 최고는 70이죠. 70보다 증가한 얼마? 15%에 대해서 납세물을 진다. 이렇게 가셔야죠.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설립 때 51%였던 자가 60%가 됐다가 40%가 됐다가 75%가 됐다가 이번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내용.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자? 과점 주주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자. 그래서 봤더니 과점 주주다 아니다. 과점 주주다. 과점 주주다 아니다. 과점 주주고 아니고 과점 주주고. 됐죠? 근데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죠? 근데 그게 설립 시점이라면 납세물은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과점 주주가 됐죠? 자, 세금 냈느냐 안 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점 주주였던 자가 다시 과점 주주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요. 무조건 증가분에 대해서만. 얘보다 증가한 게 9%잖아요. 다시 요거 이전의 최고는 60이죠? 60보다 증가한 15%에 대해서만. 여기에 대해서만 납세물을 진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요것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무조건 질문에서 물어보는 시점 이전에 과점 주주였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이전에 최고 지분하고만 비교해라. 그거보다 증가한 게 없으면 납세물은 없지만 증가한 게 있으면 무조건 납세물은 있다. 그게 설립 시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단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는 시점이 설립 시점이면 납세물은 없다. 근데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는 시점이 설립 시점이 아니라면 전체에 대해서 다 내라. 이해되셨어요?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취득의 유형에 대한 문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은 어차피 딱 정해져 있어요. 유상이냐 아니냐만 물어봐요. 취득에서 유상이냐 아니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일단 부담부 증여가 나옵니다. 부담부 증여 중에서는 채무액 부분은요. 유상 취득이다 아니다. 유상 취득 맞죠? 근데 채무가 아니면은요. 그렇죠. 여기는 증여 취득으로 가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채무 부분은 갚아야 되니까 무슨 취득으로 봐서? 유상 취득으로 봐서 유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취득으로 봐서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내라고요. 근데 그 거래 당사자가 누구라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면 그때는 채무액 부분도 뭘로 간다? 증여로 의심하는 거예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당연히 뭐고? 증여고. 단 증여로 의심을 하되 뭘 하게 되면 대가를 입증하게 되면은 그때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오면 일단 채무액 부분인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인지를 꼭 구분하자. 아셨어요? 그래서 채무 부분이면 유상으로 가는데 그 거래 당사자가 누구라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면 그때는 유상으로 가지 말고 증여로 가셔야 돼요. 대가 입증이라는 말이 없으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증여니까 유상 취득이 아닌 거고.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무슨 취득으로 본다? 증여로 보는 거예요. 증여. 거래 당사자가 누구라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면. 증여로 가는 거죠? 단, 유상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냐? 뭘 하면 된다? 대가를 입증하면 돼요. 그래서 소유재산을 처분했거나 어디서 대출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을 증명하시면 되는데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경매, 공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취득으로 봐라? 유상. 다 공통점은 어디에서 거래했다? 법원에서. 또 교환. 시험제 제일 잘 나오는 단어. 하여간 교환 나오면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취득으로 보시라고요? 유상 취득으로 보시라고요. 교환 나오면. 그래서 원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요. 무슨 취득으로 봐서? 증여 취득으로 봐서 증여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뭘 했다면 대가를 입증을 했거나 이러한 사유 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는요. 유상 취득으로 봐서 유상 취득세를 내라고요. 똑같이 취득세를 내더라도. 이해되셨어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자, 상속 등기 후에 뭘 했다고 나와요? 재분할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무슨 취득으로 봐요? 자, 상속 등기 후에 재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 맞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라고요. 무슨 취득으로 봐서? 증여 취득으로 봐서.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속 등기를 했대요. 취득세 냈다 안 냈다? 냈어요. 상속에 대한 취득세 냈죠? 그걸 다시 재분할했대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한테 다시 재산을 넘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 맞아요. 취득 맞으니까 취득세 내라고요. 단 재분할은요. 공짜로 주는 거죠. 공짜로 받아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상이 아니라 무슨 취득으로 봐요? 증여 취득으로 봅니다. 다만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요 세 가지. 무슨 기간 내? 신고 납부기한 내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쳤다면.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으면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이내 재분할로 인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쳤다면 재분할에 대한 취득세는 내지 말라고요. 이미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 냈어요, 안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번을 내야 돼요? 2번을 내야 돼요. 상속에 대한 취득세와 재분할에 대한 취득세 2번을 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면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면 재분할로 인한 취득과 등기까지 이루어졌으면 상속에 대한 취득세만 내고 재분할에 대한 취득세는 내지 말라고요. 두 번째, 상속 회복 청구 소에 의해서 재분할이 됐다. 즉 소송에 의해서 재분할이 됐다. 원해서 재분할했다. 강제로 재분할됐다. 강제로. 여기에 대해서도 내지 말라고요. 취득세 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재분할이 됐다.
아셨죠? 채권자 대위권이다. 내가 원해서 했다. 채권자가 강제로 시켰다. 채권자가 강제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취득세 안 내는 거예요.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라고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 뭐 다 외우셨을 건데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 중에서 시험제 잘 나오는 거 첫 번째 상속. 자, 상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무조건 각자예요. 각자. 주대는 어디서 나오는데요? 재산세에서. 주대는 재산세에서. 취득세는 무조건 뭐라고 나와야 되고? 각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으면 누가 납세무자? 새로운 위탁자입니다. 즉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다는 이야기는 위탁자가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위탁자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위탁자가 납세무자죠. 그 다음에 조합, 원용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조합, 원. 조합이 아니고. 반대로 비조합원용이라고 나와요. 비조합원용이라고 나오면 그때는요. 조합이 납세무자고. 조합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조합이 나오느냐 조합원이 나오느냐.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는 조합원용 문제만 나와요. 여기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원용 그러면은 누가? 조합원.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단어들이죠. 얘들. 자, 그 다음에 대여 나오면은 누가? 대여업자예요. 이용자가 아니라. 아셨죠? 그 다음에 수입 나오면 수입하는 자고,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고,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한다라고 나와요. 자, 이 단어가 딱 보이면 누가 납세무자? 그래요. 무조건 주체구조부 취득자예요. 가설자가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했다. 가설자가 아니라 무조건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이 나왔으면 누가? 소유자가 내는 거지 변경한 자가 내는 게 아닙니다.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원이 어디에 설치됐으면? 건축물에 설치됐으면요. 건축물 취득자가, 토지에 설치됐으면 토지 소유자가 내는 거죠. 건축물 취득자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건축물이 보이면은 건축물, 토지가 보이면은요. 토지.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됐으면은 그냥 누가? 과점주주가 납세무자가 되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뭐 여기서는 뭐 별로 정리할 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취득시기 문제. 자, 취득시기 문제에서 유상취득은 언제가 취득일이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언제로 간다? 계약일로부터 해서 며칠? 60일이 뭐 한 날? 경과된 날이에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무조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60일이 경과된 날이죠. 아셨죠? 그 다음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때는요. 어떤 경우? 국, 수, 공, 판, 장이죠? 판결문, 법인장부. 꼭 기억하시고 국수공판장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무조건 무슨 날이 나와야 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나와야죠. 자, 그래서 항상 잘 보셔야 될 게 취득시기 문제가 나오면 이 단어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잔금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무슨 취득이어야 된다? 유상 취득이어야 된다고. 유상. 잔금이 나왔는데 무상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잔금이라는 말은 오직 어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상거래일 때만. 유상거래일 때만. 그리고 판결문 중에서 사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게 딱 세 개 있다. 뭐예요? 화해, 포기, 인락. 화해나 포기나 인락이 보인다. 그러면 사실상이라는 글자를 쓴다, 안 쓴다? 절대로 안 쓴다. 화해나 포기나 인락은 판사가 판결한 거예요? 아니면 쌍방 합의문이에요? 쌍방 합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면 합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 사실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연부로 취득했으면 언제가 취득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아셨죠? 이게 매회 지급하는 날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가 취득일? 증여 같은 경우는요. 계약일이에요. 증여 받은 날은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요건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양도소득세고 얘는. 아셨죠? 취득세에서는 무슨 날로 가고? 계약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날? 개시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유상취득으로서 일반적인 경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계약일로 가는 거예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가는 거예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무상일 때는 무슨 날로 가는 거예요? 그냥 계약일로 가는 거예요. 왜 여기는 60일이 경과된 날이 따라와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 글자에서 멈출 게 아니라 이 날짜까지 와야 되니까. 날짜가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얘가 따라 붙어야 되고. 그죠? 무상은 얘가 나올 수가 없죠. 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날에서 멈춰야 되고. 그래서 무상일 때는 그냥 무슨 날로 가는 거고? 계약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 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60일이 경과된 날. 그렇게 정리해 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3분할로 취득을 했으면 언제가 취득일? 등기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되죠? 점유로 취득했대요. 민법 제245조. 점유로 취득했으면 언제로 간다? 등기일로 갑니다. 등기일. 점유 개시일 있죠? 점유 개시일은요, 이건 양도소득세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물어봤으면 점유를 개시한 날로 가는 거고, 취득세에서 물어봤으면 등기래요. 그래서 제3분할과 점유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날로 가라? 등기일, 둘 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는 제3분할이 나올 수가 없죠. 제3분할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제3분할이 없어요. 그래서 점유만 나와요. 그때 점유였을 때는 언제가 취득일이다? 점유를 개시한 날. 등기일이 아니고. 구분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역시 이것도 시험제 거의 단골 문제. 취득으로 보지 않는데요. 즉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대요. 무슨 짓을 했을 때? 해제. 자, 해제가 됐을 때 취득으로 보지 않으려면 전제 조건 두 가지. 첫 번째, 뭘 하지 않았어야 된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가 돼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 등록을 하고 해제가 된다? 하지 않고 해제가 된다? 하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이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매립간척이 나옵니다. 매립간척이 나오면 무슨 날로 가요? 공사, 준공, 인가일로 갑니다. 물론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을 받거나 허가를 받았으면 사용승낙이나 허가일,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았으면 사용승낙이나 허가일로 가는 거고, 만약에 그 이전에 사용했으면 그냥 무슨 날로 가고?
사용일로 가고요.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예전에 시험제 나왔을 때 여기 뭐라고 냈느냐? 등길로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틀린 문장. 등길이라는 말은 승계취득에서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원시취득부터는 등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승계취득은 나 이전에 소유자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나 이전부터 등기가 먼저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원시취득은 내가 처음 취득자죠. 나 이전에 등기가 먼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가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원시취득에서는 등길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축이나 개수를 했을 때는 언제가 취득일? 건축 나오면 무조건요. 사용 승인서가 나와야 돼요. 건축이 나오면 그 사용 승인서와 무슨 날 중에서? 사용일 중에서 무슨 날로 간다? 다른 날로 가는데 사용 승인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요. 그러면 무슨 날? 자, 사용 승인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무슨 날로 가라? 임시 사용 승인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사용 승인이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그때는 무슨 날로 가요? 사용이 가능한 날로 가요. 가능한 날. 그 날하고 무슨 날하고 비교해서? 사용일하고 비교해서 빠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이 자리가 원래는 무슨 날이 나와야 되고? 사용 승인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용 승인서가 나왔으면 사용 승인서와 무슨 날 중에서?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근데 이 자리가 사용 승인서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대요.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일과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근데 사용 승인이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대요. 어떤 경우? 무허가죠. 무허가죠? 그때는 사용일로 간다가 아니라 무슨 날?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왜 이렇게 가능한 날을 만들어 놨는지 아시겠어요? 빨리 걷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허가도 안 받고 시골에다가 집을 지어놨다고요. 근데 내가 아직 서울에서 일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집을 지어놓고 그러면 사용 가능하죠? 전기, 수도 다 연결해놨다고요. 전기나 수도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하죠? 근데 나는 여기서 일을 마무리해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3달 후에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용일은 3달 후죠. 그러면 사용이 가능한 날하고 1월 달에 사용이 가능했는데 실제 사용은 4월 달부터 사용했다. 그러면 언제가 취득일이냐? 1월 달이 취득일이라고요. 실제 사용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신 양도소득세는 얘가 없어요. 양도소득세는. 아셨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주택법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사용 검사가 나와야죠. 검사. 대신 정비법 나오면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고시일에 무슨 날? 다음 날. 유일하게 다음 날짜 쓰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다. 무슨 법? 정비법. 꼭 기억하시고. 이거. 자, 그 다음에 차량이나 종류 변경을 했으면 무슨 날?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갑니다. 지목 변경일 때도 똑같이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가요.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어떤 날? 빠른 날인데 지난번에 시험제 나왔을 때는 그냥 사실상 변경일로 한다고만 나왔어요. 틀린 문장. 왜냐하면 사실상 변경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하고 공부상 중에서 무조건 둘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가야 돼요. 왜? 빨리 걷고 싶으니까. 그래서 얘 하나만 나온다거나 아니면 사실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온다거나 다 틀린 문장. 그냥 무조건 얘 2개 내고 빠른 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단 그 이전에 사용한 부분은 무슨 날로 간다? 사용일로 가는 거고. 자, 지목 변경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지에서 거의 단골 문제입니다. 지목 변경은. 자, 그래서 지목 변경인 경우 취득일은 언제냐? 무조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어떤 날? 빠른 날. 단 그 이전에 사용한 부분은 사용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사실상 변경일로 한다 이렇게만 나와도 틀린 문장. 아셨나요? 네, 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많이 내지는 않아요. 근데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자주 내는 것들이 있어요. 자,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금액으로 간다, 등록 당시 금액으로 간다. 당연히 취득 당시 금액으로 갑니다. 취득세니까. 등록 면허세였으면 무슨 당시 금액이고? 등록 당시 금액이고, 등록 면허세였으면. 두 번째,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무슨 금액으로 간다? 연부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총액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때 연부 금액이란 무슨 금액을 말한다? 매회 사실상 뭐 하는 금액? 지급하는 금액이라고요.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금액이고, 계약보증금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서. 왜냐면 보증금도 거래금액이니까 과세표준에 넣어줘야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거래를 했는데 2억씩 5회에 걸쳐서 지급하기로 11억의 거래를 했어요. 11억의 거래를 했는데 2억씩 5회에 걸쳐서 지급하기로 하고, 그리고 계약보증금으로 1억을 낸 거예요. 그래서 총 11억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연부금 2억을 지급할 때 계약보증금 포함해서 3억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요. 아셨죠? 왜? 거래금액이니까. 그래서 계약보증금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두 번째, 증축, 개수,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이 나오면 무슨 금액으로 가라? 증가한 금액으로 가야죠. 증가한 금액.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 나와도요. 무슨 금액으로 가라? 증가한 가액으로 가는데, 지목 변경은 역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때 증가한 가액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무슨 금액? 시가 표준액의 차이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금액으로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고요. 그것도 뭐랑 비교해서? 전하고 후랑 비교를 해서. 다만 그게 뭐에 의해서 입증됐으면?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입증이 됐대요. 그러면 시가 표준액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때는 그냥 무슨 비용? 그 비용으로 간다고요. 그 비용. 절대로 시가 표준액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수공판장에 나왔을 때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절대로 안 써요. 자, 그래서 토지의 지목 변경인 경우 증가한 가액은 변경 전과 후에 무슨 차이로 판단을 하되? 시가 표준액, 바꿔서 말하면 공시지가 차이로 판단을 하되, 만약에 판결문이나 법인장부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뭘로 가라고요? 그 비용으로 가라고요. 그 비용. 아셨어요? 절대 이 단어에서 시가 표준액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지목 변경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 취득세를 내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은 가액이 뭐 했을 때만? 증가했을 때만. 만약에 가액이 감소했으면은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가액이 감소했으면 과세하지 않는다고요. 가액이 뭐 했을 때만? 증가했을 때만 취득세를 낸다고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무슨 금액으로 계산한다? 증가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땅값 늘었죠? 등기부에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니까 세율은요, 기준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인 경우 가액 증가된 부분은 표준 세율 대상이 아니라 무슨 세율 대상이다? 기준 세율 대상이라고요.
참고로 이거 가끔 아직도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지목을 변경했으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요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에요. 지목 변경 등기는. 취득세는 뭐에 대해서 내는 거고? 가액 증가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 거고, 가액 증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목을 변경했을 때 가액이 증가한 사실은 언제 가봐야 알아요? 새로운 공시지가가 나와 봐야 안다고요. 그러면 새로운 공시지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증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취득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뭘 내고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를 한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더니 공시지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 공시지가랑 비교를 해서 가액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뭘 내라고요? 취득세를 내라고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지목 변경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가액 증가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가액 증가. 그래서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내는 거고, 땅값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부에 표시하지는 않죠. 그래서 2%만 적용해서 내라고요. 그때 증가한 가액은 뭘로 계산한다? 변경 전과 후에 뭐의 차이로? 시가표준액 차이로 하되 뭐에 의해서 입증됐으면?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됐으면 그때는요, 그냥 그 비용으로 가라고요. 그 비용으로. 그래서 세금을 계산을 했으면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네?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취득세 신고 기간은 3개밖에 없죠? 60일, 6개월, 등기 접수하는 날. 그래서 상속은 6개월, 등기하려고 할 때는 접수하는 날까지.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60일이에요. 상속이나 등기 아니니까 60일. 그때 취득일은 언제냐? 요때 취득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날로 간다? 사실상 변경된 날과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가라고요.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대신 그 전에 뭐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무슨 날로 가고? 사용일로 가고. 근데 이날까지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나오는데 중과산세는 안 나오죠. 그죠? 왜냐면 이게 소유권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하고 관련 없습니다. 지목 변경이니까. 중과산세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 붙이는 거고, 소유권하고 관련 없으면 중과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늘 중과산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지목 변경을 내요.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면 중과산세는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봐요.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고요.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이 무슨 금액으로 간다? 신고된 금액으로 가죠? 단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뭐 한다면? 적다면, 적은 경우라면 그때는 뭘로 가는 거예요?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거죠. 단 입증이 됐다. 그때는 무슨 금액으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때 우리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는 경우가 국, 수, 공, 판, 장일 때죠. 국수공판장.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시가표준액으로 가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뭐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국수공판장이 보였는데 시가 표준액이 나왔다. 무조건 틀린 문장.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이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라고요. 두 번째,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나오려면 일단은 뭐는 아니어야 된다. 국수공판장은 아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뭐가 없거나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었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야 무슨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목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지목 변경일 때도 무슨 단어가 보이면 판결문이나 법인장부가 보여요. 국수공판장이죠? 이 단어가 나왔는데 얘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목 변경일 때도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근데 시가 표준액이 따라왔다? 무조건 틀린 문장. 시가 표준액은 일단 국수공판장일 때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왜? 무조건 입증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시가 표준액을 적용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요건 어디에서? 요건 재산세에서만. 취득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따라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고가 없거나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 재산세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라고요. 재산세에서. 취득세에서 이 단어가 따라 나오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가 작년에도 시험지에 나왔던 내용.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했을 때 법인이 아닌 자니까 누굽니까? 개인입니다. 개인이 건축이나 대수선을 했는데 법인장부에 따라서 입증되면 그냥 그 법인장부에 따라서 입증된 금액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를 가져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려면 최소한 얼마 이상이 입증이 돼야 된다? 100분의 90. 여기 꼭 틀리게 내면 얼마로 줘요? 80이라고 줘요. 80. 그래서 과세표준 문제가 나왔을 때 숫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주거닦기 하나도 뭐가 나와야 돼요? 90이 나와야 돼요. 90. 유일하게 80은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는 숫자? 가산세에서. 취득세에서 80은 가산세만. 자, 그리고 이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갈 때, 자, 요게 과세표준 쪽에서는 시험지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죠.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대부분 다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들은 다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됩니다. 포함되죠?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할부나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라든지 연체료라든지 중개보수는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거 맞아요? 맞는데 맞으니까 뭐 해야 돼요? 포함해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라면?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할부, 연부이자, 연체료, 그 다음에 중개보수가 나왔다. 그러면 취득자가 누구인지는 꼭 확인해라.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대신 나머지 것들, 광고 선전비가 나온다거나 또는 전기나 가스 등이 나온다거나 이주비가 나온다거나 부가가치세가 나왔다. 얘들은 취득하고 관련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취득가액 계산할 때 안 들어가요. 아셨죠?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 그냥 전단지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기나 가스는 취득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이주비는 취득 후에 발생하는 거니까 취득하고 상관없는 걸로 봐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요, 환급 받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원래 줘야 될 돈에서 일정 금액을 뭐 했어요? 할인받았어요. 깎아줬죠?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지급 안 한 거예요. 지급 안 한 거니까 거래 금액에 들어갈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세율적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하죠. 쉬었다 갑니다.